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매일 흔들리는 주식시장에서 시청자분들의 멘탈 굳건히 잡아주실 여의도의 야전사령관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벌써 올해 증시도 이제 5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매년 5월만 되면 좀 상투적인 좀 이제 표현이긴 하지만 매년 5월에 팔아라, 세린 메이가 이제 증시 변동성 장세를 대비하라는 메시지처럼 항상 이맘때쯤에 이제 얘기를 나오곤 했었는데요. 이미 5월도 사실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당초 증시를 이제 누르는 요인이었던 뭐 은행 위기라든지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의 충격 아니면 뭐 신용 경색이라든지 다양한 악재들이 이제 매크로 악재들이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꽤 괜찮은 모습을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반기 동안에 좀 특징적인 업종이었던 배터리, K 배터리 업종을 이제 힘이 조금 요즘 빠지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업종인 반도체라든지 다른 업종이 좀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는데, 사실 올해 이제 상반기 증시를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올해 상반기 5월까지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5월까지 증시는 한마디로 매크로와 증시가 따로 놀았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상반기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위기도 많았고, 그리고 경제 지표도 썩 좋았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지금도 그와 관련된 지표와 관련된 또 뭐 경제와 관련된 우려들이 여전하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 이전 사례를 감안했었을 때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기 대단히 어려운 시장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대단히 좋았죠. 글로벌 시장이 다 좋았습니다. 유럽 시장은 대부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역사상 신고가니까 강세장이죠, 대단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도 30년 만에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증시, 즉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도 아직은 박스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박스권 상단 내지는 그 이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지표와는 정말 다른 움직임이었는데, 특히 한국 시장의 특징을 든다라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배터리를 필두로 해서 조선주도 그랬었고, 생각보다 많은 업종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업종들이 단순 기대감이 아닌 실제 실적 베이스를 기반으로 올라왔던 게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제 매크로 지표가 기업 실적을 우리가 전망을 하는데, 또는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갖는데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게 이번 시장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번 상반기에 좋았던 업종들이 왜 그렇게 좋았을까라고 복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너무 낮아진 기대치들, 예를 들면 배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들은 기대치가 너무 낮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향후에도 이 정도 이익이 훼손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또 배터리 말고도 여러 저도 지난해부터 LS라든가 현대일렉 같은 전력 배송, 송배전 관련주들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궁극적으로 미국의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있었던 성장 동력의 변화가 먼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통상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은 경기가 완전히 침체로 가고 나서 그 침체를 나중에 이기기 위한, 그래서 새로운 엔진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질 때 제시되기보다는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나오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IRA라든가 향후에 미국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먼저 정책적으로 많이 제시를 했고, 그 정책적인 거 관련해서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가 한국 기업들이다 보니 이를 반영해 나가면서 경기 사이클과 다른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해보면 이제 경기 지표 자체가 또는 이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 전망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시장이 왔구나라는 거고, 두 번째는 경기도 중요하지만 현재 바뀌고 있는 산업에 대한 변화, 이쪽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둬야 시장을 잘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상반기 시장의 소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확실히 이사님께서 방금 해주신 대로 매크로 변수가 작년까지는 정말 이 주식시장을 전체적으로 크게 짓누르는 요인이었던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매크로 요인이 이 증시 수익률을 결정하는데 그 당초의 걱정보다는 좀 영향력을 덜 미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비록 매크로 변수만 쳐다보는 장세는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곳곳에 매크로 변수가 암초처럼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태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그래도 주의해야 될 매크로 요인은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역시 현재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은행 불안, 또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된다라면 미국의 상용 부동산 이와 관련된 위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 말고도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역시 부동산과 관련된 PF 문제 이런 것들도 여전히 시장에 잠복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눈여겨봐야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게 있다라면 이런 변수들이 우리 위기가 되고 더 자극을 하려면 현 수준보다도 미국의 금리가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현실화됩니다. 반면 현재 있는 미국의 금리가 현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된다라면 비록 그 위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위기에 대한 위험성은 낮아지고 위기에 대한 경고는 완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말씀드린 미국의 금리라 하면 미 국채 10년물을 뜻합니다. 즉 미국의 기준금리보다는 국채 10년물이 현 수준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앞서 말씀드렸던 매크로 이슈는 보다 더 위기 완화 쪽으로 흐른다. 즉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쪽으로 간다. 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서 또 연준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 미국채 10년물을 위쪽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겠다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저는 여전히 현재 위기와 관련해서는 확산보다는 완화 가능성이 조금 더 목전을 두고 있는 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럼 앞으로 볼 때 미국의 국채 10년물 이게 내려갈 거냐 내려가지 않을 거냐는 앞으로 우리가 볼 때 연준이라는 이 기구가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갈 거냐고 좀 여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보셨겠지만 연준 위원들 간의 의견이 너무나도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나뉘고 있다는 표현 자체가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달 기준금리 결정할 때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그 당시에 우리가 봤을 때 만장일치로 금리를 0.25 올리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어느 쪽은 아직도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즉 분열하고 있다는 얘기는 올릴 가능성보다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한테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분열되고 있다면 분명히 일정 수준에서는 올린다는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연준에서는 걱정하는 게 분명히 동결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보다 항상 앞서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동결하면 조만간 피봇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섣부른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섣부른 기대를 꺾고 싶겠죠. 그래서 비록 6월에 동결을 하더라도 그 동결 이후에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컨센서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 우리한테 뭔가 헷갈리게 그래 동결을 하더라도 여전히 일부에서는 금리를 올리고자 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한 트릭이라고 보여집니다. 연준 스스로도 최근에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지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은근슬쩍 최근에 했었던 은행 불안에 대해서 드디어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플레이션만 앞둬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이렇게 본다면 연준은 목적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다라는 메시지는 주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일단 어쨌든 중단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다음 수순을 볼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연준이 이렇게 생각을 바꿀 거라면 뭔가 지표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래 연준은 향후의 경기 지표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했는데 그 지표를 보면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최근에 4.9%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경기 지표를 보면 두 가지, 즉 서비스 중에서 즉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도 드디어 이번에 0.1까지 내려왔으면 그 다음 달부터는 마이너스 전환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 현재 34.6%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가 드디어 이번에 기여율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즉 그 전달, 두 달 전엔 한 0.8 정도 되다가
0.4, 0.6, 이번에 0.4까지 내려왔으니 아마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달에는 마이너스 전환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34%가 넘는 주거비가 기여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지표를 보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 일단은 동결한 뒤에 이 지표들이 보다 안정적인 수준, 현재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게 현재 자명해 보이고, 특히 유가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부터는 시장에서는 보다 빠르게 연준이 피봇을 할 수 있다라는 섣부른 기대,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의 기대대로 알 수는 없지만 시장은 먼저 반영을 할 것 같아요. 방금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시장이 연준의 의도보다 좀 많이 앞서가 있다,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패드워치라는 툴을 통해서 보면 시장은 이미 사실상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프라이싱, 시장이 가격에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연준이 막상 6월 FOMC 이후로 이제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어, 높아진 금리를 좀 더 길게 가져갈 거야,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지금까지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주식시장이 오히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미리 또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지 또 걱정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봐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올해 올 수 있는 조정 중에서 그런 점들이 발견이 된다라면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6월 달에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6월에는 어차피 그렇게 할 거고, 그때부터 나오는 물가 지표들은 생각보다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지표가 내려가고 있는데 연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곧이곧대로 믿을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뒤에 일어날 일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요인이 어떻게 보면 올해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우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좀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는 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 시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뒤에 나타날 개연성도 있지 않느냐. 사실 어떤 월이 될 거냐라고 말씀드리긴 대단히 어렵지만 빠르면 잭슨홀 연설, 그렇죠? 8월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뒤에도 한 번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그런 불협화음들이 저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좀 글로벌, 좀 매크로 이제 변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이제 시간을 가졌었는데, 본격적으로 사실 국내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좀 이제 국내 증시에 좀 한정해서 또 이제 사령관님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국내 증시만 좁혀서 말씀하시자면 올해 하반기 국내 증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전반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하반기 시장을 놓고 보면 뭐 지금 있던 변동성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로만 놓고 보면 현 수준보다는 그래도 연말로 갈수록 지금보다는 더 나은 수준에서 지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증시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제 예상과 다르게 훨씬 더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올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또 그런 전망도 여러 군데서 내놨습니다만, 그 시기가 2분기부터가 아닌 그래도 3분기는 조금 넘어서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빨라졌는데요. 그렇게 빨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선 삼성전자가 감산한 이 기술적 감산이 아닌 인위적 감산, 즉 공장 자체를 세우는 감산 자체가 IMF 이후 처음이라는 겁니다. 25%나 줄였는데 쉽게 얘기하면 역대급 감산인 거죠. 이전에 기술적인 감산, 즉 공장을 세우진 않고 물량 조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줄였었던 감산에 비해서도 훨씬 더 고강도 강도는 사실은 거의 30년 가까이 만에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8년도 이후니까 30년까지는 안 됐네요. 그죠? 20몇 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인위적 감산은 거의 첫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고강도 감산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보다는 일단 더 안 빠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최근에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의외로 반도체 수요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큰 수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아예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에 있는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AI와 관련된 경쟁을 많이 시작을 했고, 또는 이 AI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AI는 다 알다시피 조금 더 내게 더 성능이 좋다라는 걸 시장에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 AI들이 뭐 딥러닝도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기 위한 하드웨어, 스펙도 좋아야 되는데 그 스펙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 기대가 우리보다 높으냐 낮으냐 차이인 거지 어쨌든 지금 시장 기대가 워낙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일정 부분의 수요만 생긴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의외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일단 전자가 많이 버텨준다면 우리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또 전자 이외의 대부분의 산업들 중에서도 중후장대한 사업들 같은 경우도 바닥부터 지금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뭐 산업들이 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마도 투자자분들이 하반기 경기 한국이 대단히 많이 좋아질 것처럼 느끼시는 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미국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지표하고 이게 주가 지수도 기업의 이익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올해 이게 굉장히 하반기로 갈수록 극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반도체와 여러 업종들의 이익이 좋아지는 점, 생각보다는 좋아지는 점들이 좋은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역시 중국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점이 국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최근에 하는 총재께서도 중국 경제가 옛날 것 같진 않다. 지난 10년 동안 봐왔던 것과는 다르고 또 우리가 향후 10년에도 중국과 관련된 그 수혜가 중국이 좋아지더라도 수혜가 제한적일 것 같아서 이전만큼 중국에 대해서 기대치를 굉장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도 거기에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현재 좋아지고 있는 서비스업부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많지는 않더라도 우리 경제의 일정 부분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우리 경제가 적극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올라오는 것 또는 내구재 소비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이 소비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어야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대치보다 낮을 뿐이지 현 수준보다는 그래도 나을 수 있다는 데 저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5월 말일에 그것 때문에 이제 사비를 들여서 중국에 가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중국의 증권사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중국의 유수기관들과도 미팅 또 저는 중국에 있는 수많은 그런 어떤 유통업체들을 제 발로 샅샅이 뒤지면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또 중국 시민들을 만나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많이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기대치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도 어쨌든 경기를 살려고자 하는 어떤 그 니즈는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까지 굉장히 소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미국과의 어떤 그 현재 미중 간의 갈등 요걸 통해서 좀 내실을 좀 더 다지기 위해서 뭔가 좀 체력을 다지는 것 때문에 현재 생각보다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쓰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요인은 현재 미중 간의 금리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현재 침체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살릴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을 살릴 땐 우리 시장에서도 또는 미국에서도 경험을 했겠지만 금리가 최고 좋습니다. 경험하셨겠지만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은 쥐약이죠. 반면 금리를 내리면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은 살아날 수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뭐 지준율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내드리지 못하는 배경에는 미중 간의 금리 차가 있는 거죠. 즉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미중 간의 금리 차가 커지게 되고 그런 커진 금리 차는 중국에서 외자의 이탈 그렇죠? 자금의 이탈 가능성 또는 위안화가 약세를 띠면서 중국이 현재 생각하고자 하는 내수 소비, 즉 중국인들의 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뭐라나 환차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즉 중국에 대한 화폐 가치가 높아야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서 돈을 많이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요인들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시그널이 들어왔었을 때 또는 아직은 섣부르지만 피봇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시점에서는 중국이 보다 여유 있게 통화정책을 쓸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통화정책을 쓰는 시점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또는 내구재 소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올 하반기라고 놓고 보면 그 올 하반기에 이런 기대감들이 같이 합쳐졌을 경우 우리 IT 경기 또는 현재 중간재라고 보통 불리는 석유화학 제품이라든가 이런 중간재 부품에 대한 수출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했었을 때 저는 올해 하반기 국내 증시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제 올 연말 기준으로 국내 증시가 현재보다 좋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이제 반도체를 앞세운 네. 이제 전자산업과 IT 산업의 소부장까지 다 생태까지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인다. 턴어라운드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 중무장대 업종, 특히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이제 네, 나타날 것이다 네.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과 이제 리오프닝 이후에 효과가 과거만큼은 강하지 않을지라도 점차적으로 한국에 반영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업종별로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일단 반도체 때문에 올 하반기 전망을 좋게 보셨는데, 결과적으로 반도체 업종만 한해서 좀 더 이 연말까지 투자를 하실 때 투자자분들이 좀 더 주의해야 될 주요 변곡점 같은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뭐 지금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모든 것들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반도체와 관련해서 수요 전망은 사실 대부분의 증권사 반도체 전망하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맞춘 적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느 시점에 PC가 수요가 생길지 또는 스마트폰에 수요가 생길지 사실 소비자들의 동향이 더 중요하지 저희들의 데이터 판단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 그 이전에도 PC 수요가 생긴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수요가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전망이 맞은 적이 없죠. 특히 PC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볼 때 어떤 수요를 했냐면 MS가 바뀔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 그러면 새로운 컴퓨터를 바꾸지 않겠느냐 했는데 제가 아마 그것만 가지고 한 대여섯 번 정도 속은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적이 별로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결국엔 사람들이 뭔가 소비자들이 느꼈을 때 이번에 내가 반드시 기계를 바꿔야 되겠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바꿨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예컨대 이런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보면 이걸 굳이 바꿔야 돼라는 생각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대는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에서 PC에 대한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가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정말 기계가 좋아서 바꾼다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바꿨고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바꿨는데 그 수요 이후에 뭔가 이제는 과수요였다가 이제 워낙 수요가 쪼그라드니까 너무 안 좋았었는데 그거는 좀 탈피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어서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AI와 관련된 수요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재밌는 건 역시 DDR5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결국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줄이고 있는 건 DDR4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교체 수요를 감산을 통해서 유발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뭐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원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적정 재고가 4주에서 5주 정도였는데 최근에 놓고 보면 20주가 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도 재고는 많다. 뭐 그런 점에서 이 수요 때문에 당장 이렇게 올라간다가 아니라 지금은 생각보다 감산에 대한 충격이 훨씬 더 좋다. 우리가 볼 땐 그게 더 주요해 보이고, 어쨌든 이게 일정 부분 재고가 줄고 나면 우리가 알고 엔비디아가 좋다는 얘기는 엔비디아에 들어간 GPU에 반드시 D램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뭐 하이닉스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는 사실은 일정 수준 수요 재고가 줄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면 기대가 높지 않아도 감산한 효과만으로도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감히 지금 수요가 대단히 좋습니다라는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어요. 다만 아까 제가 중국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IT 수요는 이사를 가야 많아집니다. 이사를 가야 가전제품을 바꾸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게 나타날 수 있다면 생각보다 더 좋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전에 대한 이 정도의 감산에 대한 어떤 기대, 그렇죠? 이 감산에 엄청난 감산에 대한 이런 효과,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AI 투자에 대한 걸 의심할 필요는 없죠. 예. 그런 것들만 감안해서 저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아무래도 또 네이버 카카오가 국내에서는 어쨌든 과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으로서 AI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 뭔가 좀 저평가 입장에서 네이버 카카오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글로벌 대장주인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에 투자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양쪽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사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최근에 있었던 챗 GPT를 비롯한 그 AI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활발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야, 쟤네들은 테마지 실제 실적이 안 나와. 그리고 실적도 없는데 저걸 컨셉만 가지고 산다는 건 굉장히 어불성설이야. 그리고 챗GPT라든가 현재 있는 이 AI가 거짓 정보를 많이 흘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될 거야 라고 많은 오해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선 이 챗GPT를 비롯한 AI가 거짓 정보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셨던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현재 이 챗GPT는 우리가 알고 있는 AI라고 보기 전에 또 다른 거, 이것도 또 다른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를 현재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적용을 했더니 생산성이 높아지더라. 우리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뭘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내가 현재 있던 플랫폼에 장착을 했더니 애가 코딩도 잘하고 되게 잘하면서 비용이 굉장히 줄기 시작했어. 그래서 초점을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보고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뭐 대단해지고 뭐 AI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와, 이걸 썼더니 옛날에 1990년대 후반에 인텔에 우리 컴퓨터가 먼저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엑셀하고 파워포인트가 처음 나왔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기업들의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여러분들. 앨런 그랜스폰이라는 이전에 연준 의장이 쓴 책 격동의 시대를 제기란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90년대 중후반에 자기가 희한한 일을 발견을 하는데,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데 순이익이 엄청 늘어나더래요. 매출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장사를 더 잘하는 건 아닌데 이익이 늘어나더라. 그게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IT의 발달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줄어든 거죠. 예를 들면 격리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격리 10명이 막 하던가 엑셀을 했더니 한두 명이면 되더라. 그래서 사람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니 이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AI가 그걸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들이 많으신데, 정말 AI를 많이 공부해 보시면, 그리고 정말 깊게 파보시면 그래, 시장에서 헛된 그런 얘기는 충분히 맞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기계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기업들이 이걸 활용을 했더니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줄어들더라. 즉 사람이 옛날에 10명 있으면 8명만 써도 더더라.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보다 반도체 D램도 더 들어가고 효율도 훨씬 더 좋아하더라. 그래서 매출은 비슷해지는데 비용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생산성의 혁명을 보이면서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반영되고 있는 게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뭐 경쟁 프로그램인데 말씀을 드려도 되죠? KBS니까. 네. 생로병사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조금 선배님들은 보실 거고, 네. 좀 젊은 친구들은 뭐야, 저 아저씨 저 라떼는 뭐 이러고 있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큐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의료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의료 누가 보더라도 AI라는 게 혁신성이 있게 뭔가 성능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대부분 다 거짓말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의료 쪽에서 AI를 활성화하면 그게 해결이 돼요. 왜냐면 판단을 의사가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판단을 의사가 하면 거짓말할 가능성은 없죠. 다만 의료 분야에서 일단 첫 번째 진단과 관련해서 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암 오진율이 우리 건강보험 공단에서 요게 자료를 내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매년 보는데 생각보다 오진율이 높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봐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활용했더니 훨씬 더 오진이 아닌 정확한 진단을 하더라. 더 중요한 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술을 했더니 훨씬 더 수술의 정확도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이걸 하면 실력이 없는 의사, 조금 표현이 좀 그런데 손재주가 없는 의사 선생님도 실수 없이 정말 할 수 있겠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면 이걸 3D를 먼저 보고 나서 어떻게 하면 수술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혹시 수술할 때 잘못될 수 있는 점들을 미리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실제 4배가 늘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실제 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익이 없다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실제 그 기업들이 이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즉 매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비용이 줄어서 이득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많은 기업들은 아닙니다. 몇몇 안 되는 기업들이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기업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뭐 네이버 카카오도 본인들이 이 관련한 엔진을 내놓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놓는 엔진이 매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지 또 반대로 이게 아니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인만 되더라도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초점을 맞춰놓고 이 기업은 비용을 줄이는 건가? 이 기업은 매출을 줄이는 건가? 보고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몇몇 기업들 크진 않지만 또 미국에 있는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를 통해서 일단 이익은 늘어나고 있다. 그게 방식이 매출이 늘어나는 방식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는 비용을 주는 방식도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 AI를 통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방식을 하는 기업은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팔란티어. 예, 미국의 최고의 방산 기업 중에 하나인데 방산 기업인데 AI를 활용을 해서 하는 기업들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게 팔란티어죠. 즉 인공위성하고 드론을 이용해서 적의 전차라든가 이런 지물을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을 해서 유도무기들한테 이 정보를 주면 거기서 정확하게 이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준 게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매출이 실제로 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나도 잘못 알고 계시죠. 분명히 AI 관련 기업들은 매출도 이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방식이 어떤 기업은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어떤 기업들은 매출을 늘리는 쪽으로 늘어나는 게 좀 다른데 그거는 기업마다 확인을 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직 걔들이 발표를 안 했으니 발표한 다음에 어느 쪽으로 활용이 되고 실제 활용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익에 기여를 하는지 비용을 줄이거나 매출을 늘리거나 이쪽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지 저는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기업은 해고와 함께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익을 늘리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러니까 해고만 된 게 아니라 예. 기계 성능도 되게 좋게 만든 예. 게 있어요. 그러면 전기세부터 덜 들어요.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뭐 이런 서버 하는 애들은 전기세만 1년에 천문학적인 돈인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반도체 때문에. 그런 비용도 크게 준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아한 게 많았어요. 1분기 빅테크 기업들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았지? 예. 예상보다 좋았는데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 이 요인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이제 하드웨어적인 뭐 전력대 성능비를 개선하는 흐름 더해서 예. 이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실제로 한국과 미국에서도 기업이익이 개선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이미 나오고 있다. 실제 눈으로도 보여주고 예. 있고 1분기 실적에서도 예.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다들 배터리에 고쳐서 예, 그걸 못 맞습니다. 보신 거죠? 그렇군요. 네네. 예. 네이버 카카오도 한번 얘네들이 어떤 서비스 제품을 출시하는지 일단 안 나왔으니까요. 네. 예, 보고 까놓으면 이제 보고 나서 얘기하자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 AI에 의해서 이제 일자리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좀 제조 비중도 높고 시클리컬 수출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의 AI 붐이 약간 로봇이라는 좀 협동 로봇이라는 변형된 형태로도 많이 좀 증시에 좀 테마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협동 로봇 테마도 여전히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이 늘어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로봇이라는 테마라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아까 AI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익의 증가세는 조금 느린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쪽은 뭐 투자를 하시라 마라 말씀드리기는 저도 조금 곤란한데 일단 투자의 대상이라보다는 일단 변화를 한번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왜 이걸 봐야 되냐면 그동안에도 로봇이 있었는데 왜 굳이 지금에서 로봇이지? 로봇의 기술이 이전보다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것인가? 물론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로봇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시장에 쓰이게 된 계기는 첫 번째는 AI와 접목이 됐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의 로봇은 우리 표현으로 속된 말로 머리가 없었습니다. 얘가 머리가 나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뭘 시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AI가 시장에 들어오고 이게 로봇이 접목이 되면서 이제는 실수를 안 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협동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로봇 스스로 뭔가 독립적인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양 기자님하고 저하고 둘이 일을 하던 걸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그렇죠? 나는 있어야 되는데 보조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두 사람 몫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협동 로봇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게 AI가 되면서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냥 바퀴 달려가지고 갔더니 어쨌든 몫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가 로봇과 관련된 이거는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 최근에
신문 기사, 우리 뭐 매경을 통해서도 너무 훌륭한 매체죠. 여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기사 한번 보시면 인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민자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요것도 한계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도 유럽도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이민 받아들여요. 그러면 얘들은 다 이민을 어디로 가나요? 서로 이민 받으면 없죠. 그것도 예. 부족해요. 거기다 이제 인건비 높은 거 기억나시죠? 결국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로봇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이 로봇이 공장에 투입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미국이 현재 꿈꾸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니쇼어링, 즉 밖에 나갔던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이 첨단 제조업에는 생각보다 자동화, 로봇화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쓰일 수 있는 로봇들이 발전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생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성장성과 관련해서 반드시 숫자를 확인하고 투입할 것을 좀 권고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AI는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게 보이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근데 로봇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컨셉만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조금 선별해서 하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눈을 떼면 안 되는 게 이미 생각보다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지금 뭐 이미 튀김 이런 데서도 뭐 치킨집에서도 이 튀기는 로봇들도 있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커피에서도 커피 머신들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인 거지 앞으로는 일상화 될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그럼 그 기업들은 지금 당장 이익이 없는 거지 미래 이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미래 이익이 감안되는 것들은 주가라는 건 선반영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걸 우리는 성장성이라고 붙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저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숫자는 확인하고 다만 이제 성장성에 대한 꿈은 살아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부는 하실 거를 이제 로봇 분야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중무장대 업종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조선을 좀 실적 개선 많이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전 뭐 최근 방송에서도 사실 뭐 LNG선 위주의 좀 발주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수주를 좀 기대하시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현재 조선 산업이 뭐 한동안 뭐 수주 잔고를 많이 쌓았지만 뭐 이제 작년 이제 장세에서 약세장에서 한번 얻어맞고, 또 원자재 가격이 또 뛰는 바람에 뭐 쿠팡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한번 얻어맞았던 게 이제 조선 업종인데, 뭐 어떤 가능성이 좀 더 있길래 이 조선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해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2차 전지가 제일 좋았죠. 예. 그렇죠. 2차 전지 사실 제가 더 먼저 추천했는데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먼저 네.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이게 2차 전지와 움직인 것과 큰 틀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2차 전지가 제일 좋다라는 건 저는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좋게 봤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관없지만, 조선도 비슷한 컨셉인 게 뭐냐면,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 서고 있는 선사들이 한국으로 자꾸 오는, 그러니까 중국을 주고 싶은데 우리 쪽으로 오는, 이게 사실 전 반사이익도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동안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주는 많이 받았는데 저가 수주였던 거죠.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이익을 내는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빨리 만드는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만들어 달라고 하냐면 우리 1년 정도 더 빠르게 만들면 선사들은 그걸 미리 다 줘요. 5년치 인건비 이런 거 다 주는데 우리 거기서 남겨 먹었던 건데, 최근에 그게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는 수주는 많았는데 남지도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나마 있는 배들도 저가 수주라고 해서 그냥 일단은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수익이 7년간이나 안 났던 겁니다. 무려 7년간이나 안 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안 나서 파산한 기업도 있었죠. 태우조선 같은 경우는 어려웠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좋은 하나라는 기업에 인수가 돼서 좋은 길을 걷고 있지만 어려운 길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도 이 조선 관련 업종들이 9주 정도 많이 됐었던 상황에서 일단은 저가 수주를 받아 놓으니까 일단 일감이 다 찼잖아요. 앞으로 들어오는 일자리는 비싸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나 싼 거 못해. 뭐 이거 그동안 1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 안 주면 나 못 만들겠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들어오는 수주는 다 고가 수자본이 이익으로 잡히기 시작을 해서, 이게 대우라든가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7년 만에 원래 처음 흑자 전환이에요. 중요한 건 흑자 전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 더 비싸게 수주를 받기 시작하니 이익은 계속 증가세로 들어서는 게 보이더라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초점이고, 앞서 말씀 주셨던 예전에는 조선이 발주를 줄 때 뭐 때문에 줬냐면 이중선찰이라고 보통 그러죠. 유조선을 한번 이렇게 바다에다 큰 사고가 나고 나면 이 오염물질
원유가 뭐 바다에 퍼지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선체를 이중으로 해. 그랬었는데 지금은 배에 대한 발주가 뭐냐면 엔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야 니네도 전기차가 그런 것처럼 니네도 옛날에 그 경유 썼잖아. 얘네가 벙커슈라는 걸 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배 하나에서 통통배 하나에서 내뿜는 이 매연 하나가 아시겠지만 경유차 30대분보다도 더 많이 뿜어요. 사실은 제일 주범 중에 하나. 그래서 옛날에 배 그림 보면 막 검은 연기 있는 게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바꾸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LNG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국가 한국과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렇지 않아도 잘 받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간의 갈등이 우리한테 또 행운이 된 거죠. 우리 배터리가 너무 잘했고 기업들이 잘했고 경쟁력도 좋았지만 사실 IRA를 통해서 중국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커진 것도 있었는데 조선 쪽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하고 굉장히 불안해지고 또 서방 국가도 불안해지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 웬만하면 한국에 수주를 주려는 그 모습들도 저는 합쳐져서 조선이 그래도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앞서 말씀드렸죠. 원자력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있는 것도 조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사들이 유럽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발주를 줄 때 흔히 얘기하는 그 돈도 좀 있어야 돼요. 펀딩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것도 유럽의 경기가 좋거나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난 연말까지는 불안했잖아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 불안하고 그렇고 영국도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요인들이 가라앉으면 즉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화되면 완화될수록 유럽이 좋아지면 조선사는 올라갑니다. 펀딩도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작은 금리도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는 조선을 되게 긍정적으로 봤었고 저도 지금 고객들 포트폴리오에 조선주를 의미 있게 담아놓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조선주 한번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연말 우리나라 증시가 좋을 것 같다고 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의 수혜 업종으로 이제 짚어주셨는데, 뭐,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제 체감적으로 체감 이미 하시는 바이지만,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 업종이라는 패턴이 이제 전과는 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없어졌죠. 이 부분을 많이 느끼고 계셔가지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뷰와 그리고 이사님께서 보시는 이제 중국 리오프닝 수혜 업종은 어느 업종에 집중될 것인지 맞습니다. 네. 우선 이제 우리가 보통 중국의 리오프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항공업종, 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업종, 뭐 카지노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결국 중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올 거다라는 기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오면 좋죠.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이미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흔히 고차오라고 부르죠. 고차오가 이제 애국 소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의 화장품을 쓰지 않고 중국 화장품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치품이라고 인식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브랜드력에서는 뭐 후라든가 설화수 정도 빼놓고는 굉장히 중하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어차피 올라오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인들이 고차오를 하죠. 외국 소비를 해서 중국 화장품을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중국 화장품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중국 상표를 선호한다. 자, 중국 상표를 달았지만 만들어주는 건 한국 기업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 우리 ODM 업체라고 보통 그러죠.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ODM 업체들이 중국의 상표를 다 화장품들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ODM 업체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고객사가 중국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중국 상표라고 읽고 한국 제품을 쓰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미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보다 한 분기가 늦었잖아요. 이번에 아시겠지만 코스메카 코리아를 비롯해서 이런 ODM 업체들이 먼저 뜬 기업들은 중국보다는 뭐 우리가 알고는 북미라든가 아니면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이었다면 중국이 한두 분기 정도 더 늦었기 때문에 중국도 리오프닝을 했고 어쨌든 중국은 한국 건 안 쓰더라. 근데 중국 걸 쓴다라고 착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상표만 중국 거인 거지 한국 기업이 만들어준 제품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것들을 더 찾아보기 위해서 중국에 가보는 거고 실제 제가 제품을 가서 뒤집어 보고 정말 어디 건지 중국인들의 선호를 보고 아, 이 제품을 선호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거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만든 거네. 중국 현지 공장이네. 이런 거라면 그 기업들을 다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뭔가 중국과의 사이가 조금 원활해져서 많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그래서 중국이 단체 관광객을 열면 그 뒤에 카지노나
면세점도 좋아질 수 있겠지만 워낙 그 기대가 낮으니 먼저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중국의 상표라고 믿고 있는 제품들이 사실 한국에서 기업들이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제품들 중심으로 먼저 리오프닝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이제 국내 증시 좋게 보시는 또 이유를 이제 만들어주는 업종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이것도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사님의 설명에서 이 미중 갈등이라는 큰 지정학적인 구도도 이 상당 부분 업종 전망에 많이 반영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과연 중국이 이제 한국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약간 이제 국뽕 같지만요. 이제 그런 업종이 예를 들면 이제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K-엔터라든지 뭐 이런 분야들이 이제 거론은 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과연 중국이 이제 제조업으로 한국과 경쟁하는 것 외에 한국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한국만의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을 좀 보시죠? 일단은 뭐 지금도 뭐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기술력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업종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평생 가도 중국이 못 따라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일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디램이라는 업종, 이 업종 반도체는 확실히 중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배터리도 우리가 기술이 굉장히 우월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우리 기업들도 더 잘할 거니까 그렇고 방산은 우리가 앞서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보면 좀 안타깝지만 이제 이게 반대쪽이잖아요. 그죠? 미국, 러시아와 중국과 이쪽이 한편이다 보니 이쪽과 대척점 있는 국가들은 이 국가들과 쓸 수는 없어요. 그죠? 써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연합국가들, 즉 나토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 관련 국가들은 무기가 호환이 돼야 되는데 호환이 되는 걸 중국과 쓸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어부질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사실 이런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도 여전히 물론 미국이라는 훌륭한 국가가 있고 뭐 독일이라는 대단한 국가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그 방산 관련해서도 못지 않습니다. 못지않은 사실은 더 나은 기술도 꽤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첨단 기술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여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엔터는 중국이 우리를 이기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확신에 찬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중국 애들이 중국 시장만 놓고 자기들끼리 한다면 뭐 그걸 알아서 지들끼리 하라고 하면 되는 건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중국은 여전히 교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엔터가 발달할 때, 그 나라의 문화가 발달할 때는 단순히 소득 수준만 올라간다라고 해서 발달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사고 또는 다양한 경험들이 맞물려서 그게 창의적으로 뭔가 발현이 됐었을 때 문화가 발전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교련이라는 게 여기 젊은 세대분들은 얘기했지만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군사교육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그렇죠?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아서 학생회장을 지금 학생회장인데 저희 때 연대장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렇죠? 제가 연대장이었으니까 전 고등학교 때 이미 대령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사령관 아니셨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중대장이었었고 계속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30년 지나도록 이제 계급이 하나 오른 거네요. 장군 하나 다른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보면 교육 자체가 굉장히 획일적인 안보 교육이었었고, 그 다음에 교련인가를 통해서 안보 중심으로 보니까 사람들의 창의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 교련인 게 폐지가 되고, 두발이 자율화가 되고, 교복이 자율화되면서 한국 국민들의 또는 학생들의 생활이 되게 생각이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던 첫 번째 주자가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었던 지금 양영석 대표님 계시지만 그런 분들의 자유로움이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박진영이라는 분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엔터가 되게 좋아졌었고 지금 극대성화되고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대학에서도 교련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국만 가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의무적으로 일본하고 싸우는 거 옛날에 그 뭐 2차 대전 전에 있었던 거를 그걸 의무적으로 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TV 방송만 틀면 그게 의무적으로 나오고 9월에 국경절 땐 그게 아예 중요 방송 딱 돼 있어요. 그걸 꾸준히 보고 자란 세대가 우리하고의 이런 어떤 그러니까 생각에서 분명히 발전은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서 막히는 게 없지 않아 있느냐. 그래서 그게 지금과 우리의 차이가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교련을 없애고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도 비교 위에 있을 가능성 좀 국뽕 같지만은요. 저는 자부심 있는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얼굴은 뭐 동남아인처럼 생겼지만 나름대로는 토종 한국인이라 보시면 되고 전 그 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엔터가 잘 되면 엔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엔터와 연관된 산업들이 같이 잘 돼요. 대표적인 게 음식료도 같이 잘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업종들이 엔터와 연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엔터 때문에 또는 뭐 의복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 가지 파생해서 좋아지는 것들도 있으니까 엔터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이와 한국이 K컬처가 나가서 이 받는 이 효과 때문에 있는 후광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도 저는 여전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해보시면은요, 야, 경기 침체는 침체인데 업종은 진짜 따로 노네, 이거를 많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난해하고 올해 시장하고 많이 다른 건데, 그래서 올해 매크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전히 경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실 거고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좋은 업종들은 제가 볼 땐 매크로와 무관하게 저는 올해 많이 자기 갈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착륙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뭐 약간만의 침체 정도만 된다면 우리 시장을 크게 많이 불편하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5월 말에 진짜 이제 중국 현지 답사를 하시면서도 또 이 업데이트된 정보로 또 이제 이사님 다음번에 한번 또 모시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에도 또 그 시청자 여러분께 또 이제 야전 사령관님의 이 현명한 지휘 판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이언트 TV의 안국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